다음은 연구활동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활동비가 진짜 그냥 여기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그리고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의를 굳이 해보자면 연구 과제와 관련된 직접비 중에서 인건비, 시설장비, 재료비, 연구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연구활동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게 동일한 집행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수용비 수수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외주용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일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만큼 이게 실제로 정산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도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 연구활동비 내에서 세세목을 잘못 선택해서 불인정이 될까봐 이거는 활동비 내에서 어떤 걸로 써야 되나요? RCMS에 뭐가 있는데 수용비로 쓰는 게 맞나요? 뭘로 쓰는 게 맞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거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제랑 관련되게만 사용을 하셨으면 활동비 내에서 그 세세목 잘못 썼다고 불인정하지는 못합니다. 불인정할 수도 없고. 다만 아까 전 말씀드렸던 항목별 제한사항,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가 있거든요. 연구활동비에서는 이거는 직접비의 40%니까 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도 가급적 이쪽 용도에 분류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거를 분류를 실질로는 외부 전문가 활용비고 외주 용역비였는데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로 등록 안 하고 수용비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만 모여 있는 거 보니까 40%가 안 돼서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활동비가 세세목을 분류를 잘못해도 크게 불인정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용도에 맞게 정산할 때 다시 다 분류합니다. 이게 외주 용역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해당하는 건지 세세목 다르게 돼 있어도 그거를 다 고려해서 40%가 넘으면 불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았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 사용하실 때 아예 등록하실 때부터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분류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항목별 사용 용도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인력지원비, 종합사업관리도 있고, 그 다음이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 여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활동비를 하나하나 다 정의해서 예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규정에서 보는 거나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유형들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켰다고 해요. 그냥 예시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꼭 여기 용도에 맞게 이게 어디 거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 비용에다 생각이 든다, 판단이 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단 과제랑 관련 있게 필요한 만큼 요거는 꼭 지켜주시고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더 살펴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지식재산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특허권, 특허권과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출원 등록비일 텐데요. 이 출원 등록 유지비, 요거는 연구 활동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출원 등록 유지비는 간접비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연구 활동비에 있는 특허권 관련된 비용은 뭐냐? 요거는 아마 산업부 사업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아예 과제 시작할 때부터 이 과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허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 때부터 같이 컨설팅을 시작하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편성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비용은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있고요. 이거는 뭐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직접비의 40%. 그리고 제가 여기 양쪽에다가 두 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RCMS 적용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비 비율을 계산하는 거, 40% 비율을 계산하는 산식은 오른쪽에 있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활용비, 이거는 윈도우, MS 오피스 이런 소프트웨어 아니고요. 실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서 특수하게 좀 그런 범용성이 아닌 진짜 그런 개발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 소프트웨어는 범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계약 기간이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막 이러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12월 종료 과제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 기간이 최소 계약은 1년이었는데 딱 되고 나니까 뭐 4월에 계약을 이제 해보니까 뒤에 3개월이 이제 계약이 과제 기간을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 예전에 다 불인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불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번 혁신법 때문에 혁신법 오면서 바뀐 거고요. 그 최소 계약 기간 단위라는 것만 그러니까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증빙자료 제출하실 때 이게 최소 계약 단위였다라고 하면 과제 기간 이후에 지출된 비용, 사용된 비용도 이제는 인정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뭐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활용비인데요. 이거는 실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이용하실 때는 요 이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꼭 신청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다음 이제 출장비. 출장비는 여기도 문의가 많은데 그냥 뭐 내부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내부 자체 규정에 따라서 뭐 별도 뭐 이게 정부 사업이니까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수행 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자체 규정은 원래부터 있었던 이 과제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낸 규정은 안 되고요. 원래부터 회사에서 그냥 출장 가면 지급되는 그런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고 세부 산출 근거, 어디로 출장을 가서 뭐 또 비용과 출장비를 계산을 했을 거면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게 다 산출이 되셨을 거잖아요. 그 산출 근거까지도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산출 근거 없이 그냥 뭐 금액 뭐 얼마라고 하면 그 내부 규정에 따른 산출 근거, 이게 저희가 과제랑 관련돼서 갔는지 확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꼭 세부 산출 근거를 반드시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요즘에 좀 드물어지기 못하셨나? 간혹 이제 일비 기준이 좀 센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상무님은 일비가 50만 원, 대표님은 100만 원. 실제로 그렇게 자체 규정을 가지고 와서 출장비로만 몇 천만 원씩 사업비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난감하거든요. 자체 규정인데 어떻게 해서 그때는 정말 원래부터 있었던 규정인지 내부 이 과제를 어떻게 연구비 소진하려고 별도로 만들어낸 규정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다를 때 갔던 출장비 관련된 거 다 제출하라고. 저희도 이제 제출하는 순간 저희는 이제 더 난감해져, 더 일이 많아져서. 근데 제출 못 하시면 그냥 불인정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뭐 자체 규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사회 통념상 그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꼭 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 연구개발비로 꼭 그렇게까지 뭐 출장비를 받으셔야지 될지 한번 더 생각 좀 해주시고, 가급적 연구개발비로는 사회 통념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여비만 지출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의비. 이 회의비는 뭐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많이 쓰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일 기관끼리는 안 되십니다. 단일 기관끼리는 단일 기관 연구원들, 또 단일 기관 소속 직원들, 명건이 아니더라도 끼리 한 거, 이제 회의하고 밥 먹은 거는 회식비로
볼 수 있고요. 회식비랑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회의비랑.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다른 기관, 여기서 다른 기관은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기관, 주관기관 다 서로의 다른 기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또 외부에 있는 기관, 꼭 그런 타기관 참여자들을 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이후에 밥을 먹는 식사비는 회의비로 집행하실 수 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뭐 10만 원 미만 회의비일 경우에는 뭐 이런 증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카드 영수증만 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문구를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10만 원 미만 회의비는 회의록까지의 양식을 띄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에 양식을 안 띄더라도 뭐 지출결의서든 품의서든 그런데 결제 문서에 이런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출장 갔을 때 또 회의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회의비 사용했으면 출장비에서 식비, 일식, 이식 공제하시는 것도 이제 뭐 소소하게 분명 나오는 사항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지원비는 뭐 교육훈련비, 또 학회 세미나 참가비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교육훈련비는 당연히 이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교육훈련도 됩니다. 뭐 오피스 활용, 영어 이메일 쓰기 이런 일반적인 교육 활동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야근, 특근, 초과근무식 때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증빙 자료로는 해당 참여 연구자가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또 양식은 별도로 없고 해당 초과근무한 연구자가 실제 작성한 언제 뭐 때문에 야근을 했다.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돼서 그 내용과 그거를 연구 책임자가 확인한대요. 뭐 여기 예시로 이렇게 뭐 붙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초과근무 대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지만 초과근무식 때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이 연구실 운영비는 이게 안 그래도 연구활동비가 되게 애매한데 연구실 운영비 읽어보시면 더 애매하실 거예요.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2가지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인차 사용차 기록 이건데요. 뭐 예시로 보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 기기, 또 소프트웨어는 뭐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이게 뭐 오피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2번째가 냉난방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에어컨, 공기청정기, 막 이런 겁니다. 그냥 보시면 야 연구개발비로 별걸 다 살 수 있네. 뭐 저런 거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부 과제 정도 하시는 기관들이면 당연히 아니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요 처음에 있는 요 지금 말씀드린 2가지 항목은 영리기업이 만약에 이런 거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협약 당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별지 서식으로. 그 별지 서식에 따라서 세부 품목, 그냥 뭐 사무용 가구 하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세부 품목과 수량,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승인 받으신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 비영리 기관은 그 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서식 작성하지 않아도. 근데 그렇다고 비영리 기관도 막 살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비영리 기관도 그냥 막 사고 증빙 그냥 막 제출하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 기관도 꼭 내부 자체 규정이 사전에 마련이 돼 있어야지 되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구매 절차와 결제 이런 거 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증빙 서류를 다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영리 기관도 1, 2번 항목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이거는 진짜로 뭐 예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매뉴얼도 그렇고 규정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술 먹지 마라, 과태료 내지 마라 이런 것들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 소모성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이 드시는 게 볼펜 막 이런 거예요. 포스트잇, 사무용품. 근데 그런 정도는
4번으로 따로 빼서 사무용품비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영리기업은 아예 사용하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아예. 승인 사항도 아니고요. 1, 2번은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지만 3번은 아예 못 쓰시고요. 대신 사무용품비 정도는 4번으로 해서 영리기업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볼펜, 포스트잇, 복사지, 필립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 사무용품비는 영리기업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 사무용품비가 이제 뭐 좀 연구실 운영비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활동비 많이 남았다고 종료일 때쯤 다 돼갖고 뭔가 이제 재료비도 쓸 것도 없고 소진은 해야 되겠고 해서 사무용품비 종종 많이 사시거든요. 과제 종료일 때 다 돼서. 네. 근데 항상 원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네. 필요한 만큼만 사셔야 돼요. 네. 너무 과도하게 사버리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증빙이 다 있으셔도. 이게 뭐 기업들다기보다도 이제 뭐 요즘에는 좀 드물긴 한데 대학에서 많이들 그러시긴 하거든요. 대학 연구실, 네. 교수님들 연구실에서 이 과제 또 우리 교수님 언제 또 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받았을 때 그래도 이제 연구실 내에 복사지나 토너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대학교 연구실, 교수님들 연구실은. 그럴 때에서 막 삽니다. 종료일 다 돼서 돈 남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도 과제 종료월에 네. 복사용지랑 칼라 토너를 한 3, 4천만 원어치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대학교에서. 그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만큼만 사셔야 됩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리고 기간 중에 그냥 꾸준히 좀 사시면 그게 또 분산돼 보이니까 괜찮은데, 있다가 마지막 달에 그냥 한 발 확 몰아 산다든지 그러면 뭐 끝날 때 다 돼서 이걸 어디다가 다 쓰겠다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뭐 과제와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문 게재료도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논문 게재료가 예전에는 뭐 사사표기가 필수였는데 이제 사사표기가 필수에서는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 저희 연구개발 과제 성과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뭐 나중에 평가받을 때 논문이나 또 특허 이런 거 다 성과로 제출하실 텐데, 그때 전문기관의 성과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지 인정받으실 거예요. 그런 전문기관 성과 등록은 또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사업비도. 그러니까 꼭 사업비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비영리기관 외해사항 아까 내부거래도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었는데, 이게 이제 수행기관 간에 같은 과제를 구성하는 기관 간에는 내부 거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부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보면 전문가 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주간과 공동이 있는데 주간이 뭐 어디 출연연이고 공동이 뭐 서울대학교였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의 전문가분들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주간이 출연연이면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다른 과에 계신 교수님들을 전문가로 초빙해서 전문가 활용비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비영리 기관의 예외사항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면 안 됩니다. 영리 기업이면 그 과제에 만약에 서울대학교는 어디 대학교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 그 자기네 기관에 들어와 있는 대학교나 그 기관에 소속된 다른 전문가들은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를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영리기업의 또 하나의 또 제약사항입니다. 이거는 비영리 기관만 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증빙 자료는 그냥 참고로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시간 어떻게 됐네? 제가 시간을 또 이렇게 갔네. 몇 분 나가시길래 제가 좀 너무 졸리게 해드린 것 같아서. 요 불인정 기준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고.
예, 다음은 연구수당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구수당 뭐 최근에 이슈되는 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뭐 연구수당 도대체 언제 줘야 되냐, 이게 단계가 되면 언제 줄 수 있냐, 그리고 연구수당 뭐 직접비 집행 비율이 모자른데 뭐 어디까지 감액돼야 되냐, 인건비 잔액 남았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내용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로 총액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0%까지 풀로 되어 있는 기업 뭐 과제도 있을 거고 20% 아래쪽으로 계산되어 있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20%를 초과할 수 없고요. 최초 협약된 연구수당 총액은 징액은 안 됩니다. 이게 일단 제 원칙이고, 그 다음은 인건비 변경, 감액 시 연구수당도 변경돼야 됩니다. 증액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연구수당 연동해서 증액은 절대 안 됩니다. 최초 협약된 연구수당 총액은 거기서 그냥 폈습니다. 연구수당 금액은. 그러면 이 인건비 변경, 결국에 이제 감액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감액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실제 예산이 감액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 인건비에서. 그 잔액도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보니까, 정산을 해보니까 인건비에서 불인정 사항이 발생했다. 그 불인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다든지 또는 인건비에서 불인정이 발생하면 연구수당도 따라서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하고 그 기여도 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수당을 집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뭐 그래서 뭐 과제를 중간에 참여하다가 만약에 퇴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 퇴사한 사람도 평가 대상에는 들어와야 돼요.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당연히 뭐 찾아서 연구수당을 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평가 대상에는 들어와서 평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1인당 한 명이 받아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구수당 총액의 70%. 그러니까 뭐 과제 책임자는 누구 한 명이 몰빵해서 100% 다 가져가지 말아라. 70%까지만 가져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산업부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인건비 계산액의 70% 한도까지 또 하나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 이상 초과하면 그 차액은 또 불인정이 됩니다.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연구수당 계산된 것만큼 다 쓰시려면 직접비 집행 비율이 80% 이상이 되면 됩니다. 80% 이상이 안 됐다. 연구수당 직접비 집행 비율이. 그러면 연구수당도 100% 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비율을 계산할 때 직접비 집행 비율, 연구수당 집행 비율 계산할 때 산식이 어떻게 되냐가 RCMS 사업과 과기부에서는 이지바로 사업이 다르거든요. 근데 RCMS 사업이 훨씬 직관적으로 더 단순하게 이해하시기가 더 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과기부의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구수당 직접비 사용 비율이 직관적으로 RCMS 적용 사업이 더 적용하기,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RCMS 적용 사업의 직접비 집행 비율, 연구수당 집행 비율 한식입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연구수당의 감액 규정이 있어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중단인데 성실 수행이면 50%까지. 그 이상을 되는 중단 불성실이라든지 불성실 수행 이렇게 나오면 아예 연구수당을 미지급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혁신법에서는 별도로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기여도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으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제 시작 시점에 주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기여도 평가가 되려면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이나 돼야지 기여도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종료 시점에 지급하는 거를 혁신법에서도 권고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산업부는 최종 평가가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잖아요. 국가연구가 혁신법에서 단계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이게 그러면 단계 다 끝날 때까지 3년짜리 단계 과제면 3년 이후에는 줄 수 있는 거냐?
되냐 이런 것도 있고 막 해서 이런 현장에 이런 걸 좀 반영해서 현재는 단계 종료 후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연차별로 끊어서 연차별로 기여도 평가해서 연차 종료 이후에 종료 시점 이후에 꼭 평가해서 연차별로도 지급은 가능하십니다. 단 기여도 평가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최종 평가 때, 단계 평가 때 이렇게 감액 규정이 딱 나오게 되면 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이 환수가 이미 개인한테 지급되고 나갔으면 개인한테 못 돌려받으실 거거든요. 나중에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노동부에. 때문에 어쨌든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건 좀 감수하시고 연구수당 연차별로 지급 다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뭐 연구수당 집행 시 유의사항은 뭐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연구수당을 이미 준 거를 다시 막 공동으로 회수해서 관리하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게 정산 과정에서는 절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발견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근데 좀 만약에 진짜로 뭐 안 좋은 일로 퇴사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권익위에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수당 공동관리하는 게 사후적으로 발견이 돼서 신고가 들어가면 최소한 참여시 한 3년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수당 공동관리는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요. 증명자료는 여기 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연구수당도 선이체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한테 먼저 주고 나서 기관 계좌로 자계좌 이체하시면 되고요. 불인정 기준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요 표는 산업부가 기준이 되게 제한이 몇 가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70%도 있고 총액의 70%, 개인별 70%, 뭐 평가 결과 또 막 직접비 집행 비율도 있는데 그 건건이 다 불인정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단순히 합치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 다 고려해서 하나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금액을 찾아내서 계산해서 불인정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은 위탁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산업부는 위탁과제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넣어드렸고요. 산업부는 위탁과제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간접비입니다. 이 간접비는 뭐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게 없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게 없고 그냥 주의, 당부,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접비가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접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정산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리기업일 경우에는 간접비를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리기업이 간접비를 정산하겠다고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또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연연이나 대학교와 같이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 비영리 기관들,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들은 연구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으세요. 실제로 과기부에서 매년 심사도 받고 사후관리도 받고 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비영리 기관들은 출연연이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들은 과제를 해마다 수천 개씩 하거든요. 한 기관들이 수백 개씩 하는 기관도 있고 그거를 간접비를 개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그 비율만큼 직접비에서 그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그냥 그 비영리 기관의 어떤 운영 통장에 이체하는 것만으로 간접비 사용이 끝나고 정산도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영리기업은 안 그렇습니다. 영리기업은 아무리 과제를 수십 개 해도 여러 개 과제를 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통관리는 절대 할 수 없고요. 개별로 과제를 관리해야 되고 개별로 증명자료 다 갖춰서 집행하고 정산까지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왜 또 비영리만 이렇게 출연연 대학만 혜택을 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출연연 대학교 요렇게 공통적으로 흡수해서 간접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사후적으로 다 감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그 용도대로 안 쓰면 감사원도 나보고 하는 그런 사후적인 조치도 있고, 사전적으로 간접비 고시비율 산정하는데도 본인들의 재무 상황이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영리기업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건별로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접비 사용률도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그러면은 뭐를 사용할 수 있을까 되게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실 때도 이런 거 써도 되나? 막 되게 머리 아프셨을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관리비라고 해서 실제로 정산 자료로 제출해서 사용하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본인들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세품, 월결제비, 그거를 간접비라고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안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제랑 직접은 아니더라도 관련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어도 원래 기관이 지출했었어야 되는 비용은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간접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용도에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으세요. 기업들 실제로 뭐 특허권 출원 등록비 이 정도는 이제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부 과제일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에 연구지원 전문가의 인건비를,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일부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아이테크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그 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개밖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실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엄청 머리 아프실 거예요. 나중에 정산할 때 괜히 걱정도 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어차피 정산도 받고 하실 건데 간접비 때문에 머리 아파서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과제 선정되셨을 때 어차피 직접비 신청하신 거 다 못 받으셨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어차피 지금 직접비도 모자른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간접비 그냥 직접비로 다 옮기시면, 간접비 직접비로 옮겨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인건비를 올리는 거는 승인사항이긴 한데 그 이외에 재료비, 활동비로 바꿔서 쓰는 거는 그냥 자체 변경, 통보사항, 승인사항 안 해줍니다. 혹시라도 직접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간접비 지금이라도 옮겨서 쓰시면 나중에 머리도 덜 아프고 더 관리도 더 깔끔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간접비도 증빙 자료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직접비들이 이런 게 한번 보시고, 요 불인정 요 사례에서는 그냥 앞에 항목별 제한 사항에도 있었는데 간접비 비율, 간접비도 직접비를 50% 이상 못 쓰면 그 차이 나는 비율만큼 간접비도 감액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직접비를 50% 이상 못 썼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간접비도 다 100% 집행하면 안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50분. 제가 그래도 질문은 받아야죠. 예, 한 분. 예. 예. 혹시 잠깐 마이크 이쪽으로 준비 좀 해요. 뒤에 마이크 있어.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뒤에 회계사 한 4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 저쪽에다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 네, 앞으로 나가서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뒤에 네,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와 있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